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5년간 시중은행 VIP 자산관리 담당으로 일했던 박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행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난주 목요일 저희 지점에서 있었던 일에서 시작됩니다. 68세 박어르신이 매우 놀란 표정으로 창구에 오셨습니다. 3년 전 은퇴 후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저희 은행에 맡기셨는데 그때 단전한 예금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분의 갑작스러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셨고 통장 잔고가 겨우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내 돈이 3천만 원이나 줄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외치셨고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가 특별한 일이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지점에서만 한 달에 3번 이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금이라고 들었는데 왜 원금이 깎이나요? 어머니 통장인데 왜 제가 찾을 수 없나요? 이자가 높다고 해서 들었는데 왜 해약하면 손해를 보나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이 질문들. 저는 더 이상 그 질문에 규정대로만 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15년간 은행 창구에서 보고 들은 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 자산관리의 위험한 진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알려드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많습니다. 둘째, 고령자가 되면 자신의 통장도 마음대로 찾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예방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10분 만에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5가지 방법과 은행 직원들도 자기 부모님에게만 알려주는 진짜 안전한 예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예금자 보호 활용법은 이 영상에서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은행원으로서 저의 단 한 번뿐인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미리 눌러두시면 더 많은 금융 꿀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은행 창구에서 예금이라고 불리는 상품들 중 상당수가 사실 예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직업을 걸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직원들은 저축성 보험 상품을 예금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예금보다 저축성 보험을 팔 때 은행과 직원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금 상품은 은행 자체 상품이라 판매 수수료가 매우 낮지만 보험 상품은 외부 보험사 상품을 중개하는 형태라 중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금 판매로는 직원 개인에게 거의 인센티브가 돌아가지 않지만 보험 상품은 실적에 크게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런 실적 압박 때문에 상품 설명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은행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권유받은 상품 중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간단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영호 어르신의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3년 전 퇴직금 1억 원을 가지고 저희 은행에 오셨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특별 예금이 나왔는데요.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1.2% 더 높습니다. 게다가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요. 이자가 쏠쏠하실 겁니다. 박 어르신은 그럼 예금이니까 중도에 찾아도 원금은 보장되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담당자는 물론이죠.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특별이자 혜택이 없어집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하신 상품은 저축성 보험이었습니다. 계약서 깊숙한 곳에는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3년 후 아내분의 수술비가 필요해진 박 어르신은 3천만 원의 원금 손실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 어르신 72세 은 농사일하며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이 어르신 67세
은 손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다 2천만 원을 날리셨습니다. 최어르신 70세 은 병원비를 찾으려다 입금액의 절반 가까이 증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나는 예금에 가입했다고 믿으셨던 분들입니다.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은 어르신들께 이런 상품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예금, 적금, 저축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저축 상품입니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모을 수 있는 적금형 상품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확실한 저축 방법입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은행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부모님께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그건 예금이 아닙니다. 둘째, 중도 해지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셋째,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라고 꼭 확인하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또 다른 위험한 상품, 펀드와 ELS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저희 지점에서만 30명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펀드와 ELS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펀드와 ELS는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ELS는 주가 연계증권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높은 수익을 아니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상품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안정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금융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특히 산정형 펀드라는 말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해 저희 은행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 72세은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안정형 펀드에 투자하셨습니다. 담당 직원은 국내 우량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 후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어르신의 투자금은 4,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8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 어르신은 예금보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며 당황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 어르신 68세은 8천만 원을 ELS에 투자하셨습니다. 직원은 3년 동안 주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만 유지되면 연 5%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어르신은 2,5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셨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런 상품을 권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아시나요? 이번에 나온 상품은 특별해서 곧 마감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선생님께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무조건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세요.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73세 제 어머니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예금 말고 다른 상품을 권하면 무조건 집에 가서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은행에서 예금보다 금리가 1%라도 높은 상품을 권한다면 그건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시중 금리가 3% 초반인 상황에서 4, 5%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은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안전한 예금에 만족하세요. 1% 더 받으려다 원금의 30%를 잃는 것보다 적은 이자라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이시라면 자산의 80% 이상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정기예금에 보관하세요. 손주들 용돈 더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병원비입니다.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이런 상품 권유받으셨던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간과하시는 또 다른 위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본인 통장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 심근경색, 교통사고 입원. 이런 응급 상황이 찾아오면 평소에는 당연히 출금할 수 있던 내 돈을 가족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저희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어르신 66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딸이 아버지 통장을 들고 왔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위기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께서 간과하시는 또 하나의 큰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통장인데 내가 못 찾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저희 은행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 어르신 75세은 평생 알뜰하게 모은 8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왔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은 본인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법적 권한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찾으러 오겠습니까?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가족이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은 결국 급한 수술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고 병원비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 83세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평소 김 어르신은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셨는데 치매가 악화되면서 요양원비를 제때 낼 수 없게 되셨습니다. 딸이 아버지 계좌에서 요양원비를 내려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 능력이 불분명한 상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은행 직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인 신청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의사의 감정을 받고 신문을 거쳐야 합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환자의 돈은 그대로 묶여있게 됩니다. 당장 필요한 병원비, 요양원비를 낼 수 없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금융보호인 제도가 있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명칭의 제도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은 사실상 봉인됩니다. 제 어머니 73세께서는 지난해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회복되셨지만 그 경험 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3가지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어머니 계좌 중 일부 응급의료 비용을 제 명의와 공동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가정법원에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으로 제가 지정되도록 미리 신청해 두었습니다. 셋째, KB국민은행의 성년 후견제도 지원 신탁에 가입했습니다. 이 3가지만 해두어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비슷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성년 후견제도 지원 신탁, 하나은행의 치매 안심 성년 후견 지원 신탁,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 신탁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이나 부모님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치매가 와도 미리 준비해둔 장치가 있다면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자산관리의 마지막 핵심,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한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니어분들이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은행 창구에서 15년간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 제도를 200% 활용하세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즉, KB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우리은행에 1억 이렇게 분산 예치하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별도로 1억 원까지 추가 보호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어르신들의 자산을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어르신 68세, 은 퇴직금 3억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으셨습니다. 제 조언대로 다음과 같이 자산을 분산하셨습니다. KB국민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우리은행 정기예금 1억 원 후 그 결과 3억 원 전액이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었고 어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을 지킬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둘째, 긴급자금은 별도 관리하세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병원비처럼 갑자기 필요한 돈은 장기 금융상품에 묶어두지 마세요. 저는 제 어머니께 자산의 20%는 긴급자금으로 별도 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고 계십니다. 일반 저축예금, 빚출금 자유, 1천만 원, 긴급 의료비용, 자녀와 공동명의 통장 2천만 원, 등급 상황 대비, 나머지 80% 정기예금으로 분산관리. 특히 공동명의 통장은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셋째, 금리보다 안전성을 우선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시니어 고객 중 후회하지 않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금 금리가 3%인데 5%를 약속하는 상품은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1%라도 더 받으려다 원금의 30%를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집에 금고를 두고 현금을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 어르신 77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은행보다 안전하다며 집에 지문인식 금고를 두고 5천만 원을 보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넘어져 손가락을 크게 다쳐 지문이 인식되지 않았고 급한 병원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오 어르신 81세, 은 집에 현금을 숨겨두셨다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그 위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이 집 어딘가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금고를 사용하신다면 꼭 지문 인식과 비밀번호 2가지 방식 모두로 열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한 명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두세요. 또한 현금 보관 위치는 반드시 기록해 두거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시라면 다음 원칙을 꼭 지키세요. 자산의 80% 이상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정기예금에 보관. 나머지 20% 중 절반은 긴급자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관리.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소액으로 시작.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좌 분산의 함정입니다. 박어르신 75세, 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5개 은행에 각각 8천만 원씩 분산 예치하셨습니다.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돈을 모두 송금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박 어르신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 조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경찰서에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한 후 피해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채권 소멸 기간 2개월과 환급 결정 기간 2주를 포함해 약 10주가 소요됩니다. 그 결과 박 어르신은 5개 은행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한 푼도 인출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모든 자산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계좌 분산 시 다음 원칙을 꼭 지키세요. 비상금 계좌를 반드시 따로 만들어 두세요. 다른 계좌와 섞지 마세요.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를 하나 개설해 긴급 의료비를 보관하세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알아두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이 서비스로 선택적으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이 상품 들어라, 저 상품 들어라 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데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고수익은 항상 고위험을 동반합니다. 제가 정말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러 은행의 분산 예치하고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관리하되 비상금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한 은행에 1억 이상 예치하고 계신가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큰 금액을 투자하셨나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3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자산 재배치를 고려해 보세요. 다음으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니어 자산 지키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 자산 관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점검해 보세요. 시니어 자산 지키기 체크리스트 원금 손실 예방 체크 모든 금융상품의 계약서에 보험, 펀드, GLS 단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물어봤나요?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했나요?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높다면 위험 상품인지 의심해 봤나요? 응급 상황 대비 체크 총 자산의 20%는 긴급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나요?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가 있나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았나요? 은행의 후견제도 지원 신탁 상품을 검토했나요? 예금자 보호 활용 체크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했나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별도 1억 원까지 보호됨을 알고 있나요?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일부 계좌는 별도 관리하고 있나요? 금고 관리 체크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로도 열 수 있는 금고를 사용하나요? 금고 비밀번호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 1명에게 알려두었나요? 현금 보관 위치를 기록해 두거나 가족과 공유했나요? 집에 보관하는 현금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이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하나라도 반이오라고 답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5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제든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지만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보름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은행원이었기에 미리 준비했던 것들이 그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상품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찾지 못해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더 나은 금리 조건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